여러분,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몸 어딘가 개운하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증상이라 여기고 그냥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사실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씻으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은밀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틈새들이 바로 건강 문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고령자의 생활위생과 건강관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신체 부위의 관리 소홀히, 두통, 피로, 어지럼증, 심지어 보행장애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5군데 부위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불안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오히려 안도와 희망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 배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신기한 흔적입니다. 생명이 시작되던 그 연결고리에 자취이지요. 하지만 이곳을 평생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욕을 할 때도 그냥 물이 스치듯 지나가게 두거나 간단히 문지르고 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간은 세균들이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깊게 들어간 구조 때문에 빛이 닿지 않아 어둡고 체온으로 따뜻하며 땀과 피지가 모여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게다가 비누 찌꺼기와 죽은 피부 세포까지 쌓이면 이 모든 것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꼽 하나에서만 평균 67종의 서로 다른 세균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방치하면 악취는 물론이고 세균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며 두통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거나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김영화 72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위생에 무척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목욕을 하시고 옷도 늘 깨끗하게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에서 계속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싶어 향수를 뿌려보기도 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오후만 되면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와 두통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창피했고 두통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평소 즐기던 경로당 모임도 끊어졌고 손주들이 놀러 와도 금방 피곤해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우울증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고령자 건강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간호사가 뵙고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 돌아와 거울로 배꼽을 살펴보셨습니다. 놀랍게도 배꼽 안쪽이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닦지 않았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목욕 시간에 미지근한 물을 적신 면봉에 순한 세정제를 조금 묻혀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주지 않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면봉이 검게 변할 정도로 오염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정 후 반드시 새 면봉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기가 남으면 다시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냄새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오후에 두통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다시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고 손주들과도 활기차게 놀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해결책은 정말 단순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순한 세정제를 면봉에 적셔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겁니다. 이때 절대 힘을 주거나 깊이 파고들면 안 됩니다. 배꼽 안쪽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정 후에는 반드시 새 면봉이나 마른 화장솜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샤워 시간에 잊지 않으려면 욕실 거울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배꼽 청소라고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면봉이나 작은 수건을 배꼽 전용으로 지정해서 따로 보관하세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하지만 처음 한 달은 매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오염을 제거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디키. D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잊히기 쉬운 곳입니다. 거울을 봐도 잘 보이지 않고 손이 닿기도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평생 D를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수할 때, 물이 흘러가는 정도, 머리 감을 때, 거품이 닿는 정도로만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귀 뒤는 생각보다 훨씬 더러워지기 쉬운 곳입니다. 피지선이 많아 기름이 많이 나오고 귀 뒤쪽 주름 사이사이에는 먼지와 땀, 죽은 피부, 세포가 계속 쌓입니다. 여기에 샴푸나 린스, 찌꺼기까지 더해지면 세균과 곰팡이에 완벽한 서식지가 됩니다. 특히 안경을 쓰시는 분들이나 머리가 긴 분들은 귀 뒤에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더욱 습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귀 뒤의 세균 번식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 뒤 림프절이 있어 면역 체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균이 림프절을 자극하면 두통, 어지럼증, 만성 피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박성미 69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뻐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고 오전 내내 졸음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곤 했는데 낮잠을 자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하루 종일 지친 상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검사를 받았지만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충분히 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쉬어서 문제였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력도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도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가셨을 때 미용사가 귀 뒤를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귀 뒤 주름 사이가 하얗게 각질이 쌓여 있었고 냄새도 났습니다. 미용사는 조심스럽게 귀 뒤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분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피로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손끝에 세정제를 묻혀 귀 뒤를 꼼꼼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귓바퀴를 살짝 앞으로 당긴 뒤 귀 뒤쪽 주름을 따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처음에는 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정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귀 뒤 틈새까지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물기가 남으면 다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3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뒷목의 뻐근함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낮잠 없이도 오후를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생활 리듬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낮에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밤에는 자연스럽게 잠이 왔습니다. 그분은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재개했습니다. 가족들은 표정이 밝아지고 말수가 많아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손끝이나 부드러운 수건에 세정제를 묻혀 귀 뒤를 원을 그리듯 닦아주세요. 이때 귓바퀴를 살짝 앞으로 당기면 귀 뒤쪽 주름까지 더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헹군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수건을 손가락에 감아서 귀 뒤 틈새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실천 팁을 드리자면 머리가 긴 분들은 샤워 후 머리를 올려 묶거나 클립으로 고정해서 귀 뒤가 잘 마르도록 해주세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테 뒤쪽도 함께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 후 손끝으로 귀 뒤를 만져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촉촉하거나 미끌거리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3.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림프절이 밀집해 있어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림프절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내고 백혈구를 생산하며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래서 겨드랑이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단순히 냄새나 불쾌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온도가 높고 습하며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땀샘이 많아 땀이 많이 나고 털이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에 데오도란트나 제한제 찌꺼기, 죽은 피부 세포까지 더해지면 세균과 곰팡이의 완벽한 온상이 됩니다. 방치하면 악취는 물론이고 림프절이 자극받아 붓거나 아플 수 있으며 이는 두통, 어지럼증,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불편해져서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씻고 넘어가거나 비누 거품만 대충 문지르고 헹구는 정도로 끝내기 쉽습니다. 혹시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두통이 잦으신가요? 오정우 75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하루에도 몇 번씩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심할 때는 현기증 때문에 잠시 주저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혈압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혈압은 정상이었습니다. 뇌 촬영도 해봤지만 이상 없었습니다. 의사는 신경성이거나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봤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서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점점 집 안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의 모임도 거절하고 손주들이 놀러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가족들은 우울증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강좌에서 림프절 건강의 중요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겨드랑이와 귀, 뒤 림프절이 막히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팔을 들어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주름 사이가 깨끗하지 않았고 냄새도 났습니다. 귀 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 순한 항균 비누를 사용해 겨드랑이를 꼼꼼히 씻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서 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액의 흐름을 도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손가락으로 주름 사이사이를 펴가며 꼼꼼히 세정했습니다. 그리고 헹군 뒤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주름 속까지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귀 뒤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두통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어지럼증이 확연히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 뒤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고 하루 종일 활동해도 두통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그분은 다시 외출을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에도 나갔고 손주들과 공원에도 갔습니다. 가족들은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던 것이 미안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순한 항균 비누나 세정제로 겨드랑이를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이때 주름을 펴가며 안쪽까지 꼼꼼히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초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 씻어주세요. 그리고 헹군 뒤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주름 속까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면 겨드랑이 세정 시간을 30초로 정해두고 습관화하세요. 처음에는 타이머를 맞춰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전용 수건을 따로 두세요. 다른 부위와 섞였으면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손끝으로
겨드랑이를 만져보세요. 미끌거리거나 축축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건조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타구니는 우리 몸에서 상반신과 하반신이 만나는 중요한 교차점입니다. 이곳의 건강 상태는 걸음걸이와 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타구니가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무너지고 이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며 결국 전신의 균형을 해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걸음걸이는 독립적인 생활의 핵심입니다. 사타구니는 온도가 높고 습하며 피부가 겹쳐져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속옷과의 마찰로 죽은 피부 세포가 많이 생기고 땀과 피지가 섞여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더 깊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사타구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가려움증이 생기고 이는 걸음걸이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걸을 때마다 불편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근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사타구니에 림프절이 자극받으면 다리가 붓거나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걷기 운동을 하고 싶어도 불편함 때문에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최윤주 66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30분씩 걷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타구니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가려움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마찰 때문에 더 가려웠고 밤에도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라봤지만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 다시 가려워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곰팡이 감염이라며 항진균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면 나아지다가도 중단하면 다시 재발했습니다. 의사는 근본적으로 그 부위를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려움증 때문에 걷기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불편해서 도저히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걷지 않으니 다리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체중도 늘기 시작했고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기분도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보건소의 고령자 건강교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간호사가 사타구니 관리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건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집에 돌아와 즉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샤워할 때 순한 pH 균형 세정제를 사용해 사타구니 주름 사이를 부드럽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주름을 펴가며 안쪽까지 꼼꼼히 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건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샤워 후 사타구니 전용 수건으로 주름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들였습니다. 그리고 천연 파우더를 소량 발라 하루 종일 건조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변화는 빨랐습니다. 3일째부터 가려움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고 피부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가 지나자 완전히 편해져서 다시 걷기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예전처럼
매일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재개하면서 다리 근력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고 체중도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공원에서 이웃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삶의 활력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순환 pH 균형, 세정제를 사용해 사타구니 주름 사이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주름을 펴가며 안쪽까지 꼼꼼히 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헹군 후에는 반드시 전용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주름 사이사이를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완전히 마른 후에 천연 파우더를 소량 발라주면 하루 종일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면 사타구니 전용 수건을 꼭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다른 부위와 섞였으면 감염이 퍼질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거울 앞에서 주름 부분이 잘 말랐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손끝으로 만져봐서 축축한 느낌이 들면 아직 덜 마른 것입니다. 속옷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선택하고 너무 꽉 끼는 것은 피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갈아입는 것도 좋습니다. 오발발은 우리 삶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발이 건강해야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발을 직접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허리를 숙이기 힘들고 시력도 나빠져서 발끝까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온도가 높고 습하며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땀이 차기 쉽고 죽은 피부 세포가 쌓여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발톱 주변도 각질과 먼지가 쌓이며 잘못 깎은 발톱은 살 속으로 파고들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발 뒤꿈치의 굳은 살도 방치하면 갈라져 통증을 유발합니다. 발 건강이 나빠지면 걸음걸이가 무너지고 이는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골절로 이어지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고 이는 전신 건강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발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신 적 있으신가요? 문세라 78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식당 일을 하셨고 나이 들어서도 손주 돌보는 일을 도우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발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생기고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항상 축축하고 냄새가 났습니다. 발톱도 두꺼워지고 누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지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발 냄새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벗기가 창피했습니다. 손주 집에 가도 신발을 벗지 않으려 했고 경로당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을 때도 냄새가 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걸을 때 통증 때문에 외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발 뒤꿈치가 아파서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 때문에 짓무르고 신발과의 마찰로 물집도 생겼습니다. 발톱은 두꺼워져서
스스로 깎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외출을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자녀들에게 부탁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기 일쑤였습니다. 활동량이 줄면서 다리 근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지고 집 안에서도 자주 비틀거렸습니다. 가족들은 낙상을 걱정하며 지팡이를 권했지만 그분은 아직 지팡이를 쓸 나이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 건강 관리사가 집에 왔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하던 중 발 상태를 살펴보더니 즉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발 관리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미지근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질이 부드러워져 제거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순한 세정제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씻었습니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어 주름을 펴가며 안쪽까지 세정했습니다. 발톱 주변의 각질과 먼지도 부드러운 솔로 제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였습니다. 세정 후 전용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하나하나 꼼꼼히 닦았습니다. 완전히 마를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만 보습제를 발랐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발 뒤꿈치는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발톱은 관리사가 안전하게 깎아 주었습니다. 너무 짧게 자르지 않고 둥글게가 아니라 직선으로 깎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내성 발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발톱 줄로 가볍게 다듬는 정도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발 냄새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발가락 사이에 짓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발 뒤꿈치에 갈라진 부분이 좋아지면서 걸을 때 통증이 줄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발톱도 정상적인 색과 두께를 되찾았습니다. 발이 편해지자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집 근처를 짧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뒤에는 3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 근력도 다시 살아났고 균형 감각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손주 집에 가서도 당당히 신발을 벗었고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도 직접 가서 장을 봤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해결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가 각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둘째, 순한 세정제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습니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넣어 주름 속까지 세정하세요. 셋째, 전용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건조합니다. 넷째, 발 뒤꿈치에만 보습제를 바릅니다.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실천 팁을 드리면 발 관리용 전용 수건을 따로 두세요. 작은 손수건이 나면 타월을 발 전용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발톱은 목욕 후 부드러워졌을 때 깎는 것이 좋고 직선으로 짧지 않게 깎아 내성 발톱을 예방하세요. 만약 스스로 발톱을 깎기 어렵다면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방문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 관리를 매일 저녁 일과로 정해두고 잠자기 전에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부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작은 부위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오늘 당장 집에서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통이 줄어들고 피로가 사라지며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 당당하게 외출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처음부터 5가지를 모두 실천하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단 한 곳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위로도 확장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운동보다 이렇게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때로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평생 함께 살아갈 유일한 집입니다. 그 집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 볼 부위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요청이 많았던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